영국 왕실이 100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장미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장미가 원인 모를 병으로 하룻밤 사이에 죽어가기 시작했죠. 런던에서 날아온 최고의 식물학자들, 수십만 달러어치 최첨단 약품, 그 무엇도 이 장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40년 경력의 왕실 수석 정원사는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에 한 한국인 청년이 주머니에서 꺼낸 건 최첨단 장비도 값비싼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약국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흔하디흔한 하얀 알약, 단 한 알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은 격노했고 영국의 학자들은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온실 문을 연 장인어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하얀 알약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영국의 100년. 자존심을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인 사위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아서 펜들턴입니다. 영국 코츠월드에서 40년간 왕실 정원을 총괄해온 수석 정원사죠. 제 인생의 모든 훈장은 화려한 액자 속이 아니라 갈라지고 흙이 밴 이 두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23세 왕실 정원의 막내 견습생으로 들어왔어요. 한겨울 새벽 4시에 일어나 맨손으로 서리를 걷어내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도 온실을 지켰습니다. 장갑은 사치였어요. 흙의 온도와 습기를 손끝으로 직접 느껴야 식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동료들이 하나둘 따뜻한 사무실로 자리를 옮길 때도 저는 흙 냄새가 배어든 이 온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식물이 좋았거든요. 말을 하지 않아도 정성을 쏟으면 꽃으로 보답해주는 그 묵직한 신의 그건 사람에게서는 좀처럼 느끼기 어려운 것이었으니까요. 아내가 떠나고 딸 엠마를 혼자 키우면서도 저는 온실 안에서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장미가 제 가족이었고 이 정원이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여왕 폐하께서 직접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으시며 이 정원의 장미가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라고 말씀하셨던 날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날 저는 혼자 온실에 돌아와 펑펑 울었어요. 23부터 흙바닥에 무릎 꿇으며 보낸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벅찬 확신이 가슴을 가득 채웠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금 그 벅찬 감격이 무색하게도 제 눈앞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펜들턴 가문이 4대에 걸쳐 목숨처럼 지켜온 보물이 있어요. 100년 전 초대 왕실 정원사였던 증조부께서 직접 교배하여 탄생시킨 세상에 단 한 그룹뿐인 희귀 품종, 주빌리 로즈입니다. 증조부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셨죠. 넘겨받을 때마다 하신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내 목숨보다 이 장미를 먼저 지켜라. 저는 그 유언 같은 당부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이 장미는 일주일 뒤 여왕의 즉위 70주년 기념식에 헌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왕실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전 세계 언론이 기념식을 취재하러 올 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장미가 제 코앞에서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실패하면 펜들턴 가문은 왕실 정원사 자격을 영영 잃게 될 것이었어요. 4대가 쌓아올린 100년의 역사가 제 손에서 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잎사귀 끝이 살짝 노래지는 정도였어요. 40년 경력의 눈으로 봐도 대수롭지 않은 증상이었죠. 물을 조금 더 주고 환기를 시키면 나아지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100년을 버텨온 뿌리가 급격히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온실 안의 습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면서 곰팡이균까지 번졌어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썩은 냄새가 온실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줄기는 힘을 잃고 바닥을 향해 축 꺾여내렸고 한때 불띠북던 꽃잎은 갈색 종이처럼 바스러져 흙 위에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마치 100년을 꿋꿋이 살아온 노인이 갑작스러운 병마에 쓰러지듯 그 장미는 하루가 다르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온실로 달려가 장미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아침마다 전날보다 더 축 처진 모습을 보며 가슴이 서서히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급하게 런던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식물학자 3명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로 토양 성분을 분석하고 뿌리 소독제와 줄기 영양주사, 특수 방제약까지 수십만 달러어치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어요. 온실 온도를 시간 단위로 조절하고 특수 배양액으로 토양을 통째로 교체하는 작업까지 감행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죠.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장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지 끝까지 검게 변해가며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둘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고 마지막으로 남은 왕립원예학회의 수석 박사마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뿌리 조직의 80% 이상이 괴사했으니 자연사를 준비하시라고요.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00년을 이어온 생명이 제 무능함 때문에 끝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무했습니다. 수십만 달러를 쏟아붓고도 세계 최고라는 전문가들을 데려오고도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겁니다. 텅 빈 온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저는 꺾인 장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40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증조부로부터 이어받은 100년의 명예가 하필 제대에서 끊긴다는 사실이 숨통을 조여왔죠. 왕실에서는 매일같이 장미의 상태를 묻는 전화가 왔고 저는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여왕의 기념식은 코앞인데 헌정할 장미는 숨을 거두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바닥에서 40년 묵은 흙 냄새가 올라왔어요. 그 냄새가 평생의 자부심이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패배의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들 하지만 저에게는 그 구멍마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온실의 낡은 유리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딸 엠마와 그녀의 한국인 남편 태진이 들어왔죠. 태진은 한국의 자동차 기업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였어요. 늘 과묵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물의 식자도 모르는 공학도가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엠마가 아버지를 걱정해서 데려온 것이겠거니 싶었어요. 사실 태진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나쁜 청년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제 딸이 동양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선뜻 축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제 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늘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태진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무너져 있는데 이 청년은 왜 저토록 침착한 걸까요? 죽어가는 장미를 조용히 내려다보는 그 고요한 눈빛이 오히려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치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저 차분한 눈동자 뒤에서 어떤 놀라운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보통의 영국인이라면 호들갑을 떨며 위로의 말을 한마디쯤 건넸겠죠. 괜찮으시겠어요. 장인어른,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죽어가는 장미를 내려다보며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체감상 5분은 됐을 겁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한마디도 없이 장미만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도통 알 수 없는 표정. 한국인들은 왜 감정을 저렇게 꽁꽁 숨기는 걸까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걱정하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40년간 식물의 미세한 표정까지 읽어온 제가 사위의 표정. 하나를 읽지 못한다는 게 묘하게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딸 엠마는 태진의 옆에 서서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었죠. 저 둘 사이에는 제가 끼어들 수 없는 무언의 신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약간 서운하기도 했어요. 내 딸인데 아버지보다 남편 곁에 서 있다니. 태진을 만나기 전에 엠마는 언제나 아빠 편이었는데 결혼 후로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태진이 갑자기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더니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제 산 듯 깨끗한 카키색 바지가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비싼 온실의 흙을 함부로 만지려 하지 않거든요. 런던에서 온 식물학자들도 값비싼 니트릴 장갑을 끼고 집게로 조심스럽게 샘플만 채취했었죠. 흙이 옷에 묻을까봐 한 발짝 떨어져서 말이에요. 하지만 태진은 맨손이었어요. 연구소에서 보내온 복잡한 토양 분석 데이터 용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십 장짜리 분석 보고서가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도요. 대신 장미 뿌리 주변에 흙을 한 줌 쥐어 올려 코끝으로 가져갔어요. 냄새를 맡는 거였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 진지한 표정이 마치 명의가 중환자의 맥을 짚듯 조심스러웠습니다. 흙을 코에 가까이 대고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냄새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 같았어요. 썩은 뿌리의 냄새와 살아있는 흙의 냄새를 구분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은 더 놀라웠어요. 태진이 장미 잎사귀의 뒷면을 손가락 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쓸어내렸습니다. 잎맥을 따라 한 올 한 올 더듬는 것처럼 세밀했어요. 잎의 질감과 수분 상태, 그리고 탄력을 촉각으로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자동차 엔진의 미세한 결함을 손끝의 진동만으로 찾아내는 엔지니어의 본능이 식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는 줄기에 꺾인 부분도 손가락 사이에 끼워 가만히 눌러봤습니다. 뿌리가 흙 속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줄기의 압력으로 가늠하는 것 같았죠. 수십만 달러짜리 첨단 장비를 동원한 학자들이 며칠간 분석해서 내린 결론을 이 청년은 맨손과 코 하나로 단 10분 만에 내리려 했습니다. 기계든 식물이든 아픈 곳은 직접 만져봐야 안다는 것이 이 사람의 철학인 모양이었어요. 황당하면서도 어딘가 묘하게 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에 기시감이 들었어요. 제가 50년 전 견습생 시절에 했던 행동과 판박이었거든요. 교과서를 펼치기 전에 먼저 흙을 만지고 냄새를 맡고 식물의 상태를 온몸의 오감으로 느끼는 것.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가장 원초적인 진단법이었습니다. 기계를 믿기 전에 내 손을 먼저 믿어라.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 방법을 잊고 최첨단 데이터와 고가의 약품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싼 장비가 알려주는 숫자가 제 손끝의 감각보다 정확하다고 믿어버린 거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는 식물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 경력의 수석 정원사가 그걸 인정한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흙 냄새를 맡는다고 죽어가는 장미가 살아나기라도 하나 하고요. 태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진흙을 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하얀 플라스틱 통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통을 알고 있었어요. 태진이 야근으로 편두통이 올 때마다 챙겨 먹던 평범한 아스피린 통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일을 정말 혹독하게 한다더군요. 태진도 자동차 부품 설계 마감 때면 사흘 밤을 꼬박 새우곤 했는데 그때마다 편두통에 시달렸어요. 엠마가 밤마다 전화로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인들의 그 지독한 성실함이 때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그 근성. 존경스럽다기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쪽에 가까웠죠. 근데 그 두통약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설마 이 상황이 스트레스라서 약이라도 먹으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태진은 약통을 손 안에서 가만히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온실 밖을 향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비바람을 꿋꿋이 맞고 서 있는 오래된 버드나무 한 그루가 보였죠. 폭풍에도 가뭄에도 20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그 거목을. 태진은 마치 오랜 친구를 바라보듯 지그시 응시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변화를 잊지 못했어요. 식물이 죽어가는 마당에 창밖 구경이나 하고 있다니 두통약이나 먹으려는 건지.
그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제 인내심은 빠르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지금 장난하는 건가? 내 장미가 죽어가는데. 약통이나 들고 창밖 구경이나 하고 있으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한마디 쏘아붙이려는 찰나 태진이 약통의 뚜껑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아주 천천히 뚜껑을 돌려 열었어요. 안에서 하얀 알약들이 또르르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고요한 온실의 정막을 깨뜨리며 이상하리만큼 크게 울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부터 무엇을 하려는 건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요. 만약 그때 제가 태진을 막아 세웠다면 100년 된 주빌리 로즈는 영영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때의 저는 그런 운명의 무게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태진이 약통에서 하얀 알약 2알을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진 그 작은 알약이 온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유난히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온실 한 구석에 놓여있던 오래된 막자 사발을 가져왔어요. 증조부 시절부터 100년 넘게 이 온실에서 허브를 갈 때 쓰던 유서 깊은 노쇠 막자 사발이었죠. 어떻게 저것이 어디 있는지 알고 가져왔는지 마치 이 온실의 구석구석을 이미 꿰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태진은 그 안에 알약 2알을 넣고 거침없이 빻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알약이 가루가 되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적막한 온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마치 운명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진지하고 단호한 손놀림이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사람 먹는 두통약을 빻고 있다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얀 가루가 된 알약을 미지근한 물이 담긴 양동이에 털어넣고 나무 막대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물이 뿌옇게 변했어요. 마치 우유를 탄 것처럼 하얗고 탁한 액체가 됐죠. 태진은 그 물을 한 모금 손등에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한국 전통 약방에서 약을 짓는 사람처럼 정확한 농도와 온도를 맞추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양동이를 들고 죽어가는 장미에게 성큼성큼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번개에 맞은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일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설마 저걸 장미에게 들이부을 생각은 아니겠지. 저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하고 온실이 떠나갈 듯 고함을 질렀어요. 40년간 온실에서 기른 목소리가 천장을 울렸습니다.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평생의 업적을, 우리 가문의 100년 유산을 독살이라도 하려는 겐가 하고 소리쳤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파운드짜리 특수 영양제도, 런던 최고 학자들의 최첨단 약품도 살리지 못한 장미에게 감히 약국에서 파는 두통약을 들이붓겠다고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학살이나 다름없었어요. 의사도 포기한 말기 암 환자에게 약국 진통제를 물에 타서 먹이겠다는 소리와 뭐가 다릅니까? 수백 년 영국 원예학의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 사위가 두통약 2알로 모독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경노하여 태진이 든 양동이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온실 바닥에 놓여있던 화분 받침대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런 건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증조부의 유산, 할아버지의 땀,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제 40년 인생이 저 하얀 물 속에 수장당할 판이었으니까요. 양동이의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태진도 놓지 않았어요. 두 남자의 손이 차가운 양동이 위에서 부딪혔고 하얀 물이 출렁이며 온실 바닥에 몇 방울 튀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온실 안의 공기를 꽉 눌렀어요. 태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에는 놀랍게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주눅듦도 없는 오직 확신만이 가득한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어요. 그 눈빛에 저는 순간 기가 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늘 제 말에 순종적이던 딸 엠마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대든 적 없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네, 아빠 하고 고분고분 따르던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온실에서 같이 흙을 만지며 자란 제 작은 조수 같던 딸이었죠.
그런 엠마가 단호한 눈빛으로 제 두 팔을 세게 붙잡았어요. 그 힘이 놀라울 만큼 강했습니다. 아빠, 제발요. 태진의 방식을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눈 속에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배어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봤어요. 딸이 저런 눈빛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아니라 한 남자를 온전히 믿는 성숙한 여인의 눈이었어요. 순간 제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미 모든 방법이 실패했잖아요. 아빠, 엠마가 이어서 말했어요. 런던의 학자들도 포기했고 수십만 달러어치 약도 소용없었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데 태진이가 해보겠다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딸의 말이 맞았거든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장미였어요. 학자들도 떠났고 제게 남은 카드는 아무것도 없었죠. 최악의 경우 내일 아침 장미가 완전히 죽어 있을 것이고 그건 태진이 뭘 하든 안 하든 이미 정해진 결말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장미라면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다른 시도를 허락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분노로 가득 찬 머릿속을 아주 잠깐 스쳐갔어요. 제가 멈칫한 그 찰나 태진은 특유의 침착한 표정으로 양동이를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하얀 약물을 장미의 뿌리 주변 흙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뿌리 주변의 마른 흙이 하얀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마치 목마른 생명이 간절히 물을 찾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남은 약물을 잎사귀 위에 골고루 뿌렸습니다. 마치 아픈 아이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듯 세심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한 방울도 허투루 흘리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의 정밀함과 아버지의 다정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손놀림이었습니다. 태진이 모든 작업을 마치고 일어서더니 제 눈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아버님, 식물도 사람처럼 스스로 싸울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그저 그 힘을 깨워준 것뿐입니다. 이 장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버님. 그 짧은 한마디가 고요한 온실 안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말이 가슴 한쪽에 깊이 박혔어요. 싸울 힘을 깨워준다. 우리는 늘 외부에서 약을 들이붓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 청년은 식물 내부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허풍을 떠는 사람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묵직한 무게가 있었어요. 온실을 나서는 태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되겠지. 이것이 기적의 시작인지 아니면 100년 역사의 완전한 종말인지를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두려운 밤이 될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틀어박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태진이 하얀 약물을 장미에 붓는 장면이 어둠 속에서 반복 재생됐거든요. 찬장에서 꺼낸 싱글몰트 위스키 한 잔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오히려 더 뜨겁게 끓어올랐어요. 한 잔, 두 잔, 잔을 비울수록 분노는 가라앉는 대신 더 선명해졌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재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장 앞에 섰습니다. 영국 왕립 원예학회에서 발간한 두꺼운 백과사전들,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의 식물학 총서들, 그리고 제가 40년간 모아온 논문과 학술지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이 책들이 제 인생의 전부이자 신앙이었어요. 이 안에 답이 없으면 세상 어디에도 답은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영국의 원예학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 그것이 제 존재의 근거였거든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나라, 다윈이 진화론을 세운 나라, 그 나라의 최고 정원사가 바로 저라는 사실이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분노를 사기며 책장을 뒤적였어요. 살리실산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 이름이었거든요. 대학 시절 교과서에서 스쳐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들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식물에게 사람의 두통약을 먹이다니 이런 미개하고 터무니없는 민간요법이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수백 년간 축적되어 온 영국의 과학적 원예 시스템을 고작 약국 두통약 두 알로 부정하겠다는 건 그건 무식함을 넘어서 모독이었어요. 아무리 사위라지만 아무리 딸이 믿는 사람이라지만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저런 식의 치료가 통하는 건지 아니면 태진 개인의 황당한 발상인 건지 어느 쪽이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내일 아침의 장면을 이미 그려놓고 있었어요. 온실 문을 열면 장미는 어젯밤보다 더 심하게 검어져 있을 겁니다. 하얀 약물의 화학 성분이 이미 약해진 뿌리에 치명타를 가했을 테니까요. 저는 그 처참한 장미를 태진의 눈앞에 들이대며 말할 작정이었어요. 보시오, 이것이 당신의 무모함이 만든 결과요. 당신은 내 장미에게 두통약을 먹여 완전히 죽인 거요 하고요. 그래야 이 한국인 사위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을 테니까요. 내심 그 장면을 상상하며 약간의 통쾌함마저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장미의 죽음으로 내 자존심을 세우려 했다니 말입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시계추처럼 일정했습니다. 똑, 똑, 똑. 장미의 남은 시간을 세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의 온실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서 100년 된 장미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증조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호통을 치셨겠죠. 내가 지킨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꼴이냐 하고요. 문득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저는 평생을 식물을 통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최적의 온도를 맞춰주고 최고급 비료를 주고 해충이 오면 가장 비싼 약을 뿌리는 것. 문제가 생기면 더 강력한 화학 물질을 들이붓는 것이 제가 배운 유일한 정답이었죠. 돈을 더 쓰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더 비싼 약이 더 좋은 약이다. 그게 제가 반세기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공식이었습니다. 그 정답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어요. 수십만 달러를 쏟아부어도 런던 최고의 학자 3명이 달려들어도 장미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저는 포기라는 가장 비겁한 길을 택하려 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자연사를 준비하자. 그것은 포기를 고상하게 포장한 체면치레에 불과했습니다. 자연사라니요. 제가 살리지 못해서 죽이는 건데 그 책임을 자연에게 떠넘기려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단돈 1파운드도 안 되는 약국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흔하디흔한 알약. 두 알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제 사위,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 태진이었죠. 그 사실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식물 전문가도 아닌 자동차 부품이나 만드는 엔지니어가 나섰다는 것이요. 그의 무모함이 저를 견딜 수 없이 불편하게 만들었던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혹시라도 성공하면 제 50년 원예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기 때문이에요. 수십만 달러짜리 첨단 약품이 실패한 일을 1,000원짜리 알약이 해낸다면 그동안 제가 쌓아올린 지식과 경험과 권위는 다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영국 왕립 원예학의 100년 전통이 한국인 엔지니어의 주머니 속 두통약 두 알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잖아요. 대영 제국의 자존심이 1,000원짜리 약에 패하는 꼴이라니요. 저는 바로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태진의 무모함이 아니라 그 무모함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진짜 공포였어요.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서재의 고풍스러운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6시간 뒤면 온실에 가야 합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선 채로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아침 온실 문을 여는 순간이 두려웠어요. 장미가 죽어 있으면 슬프겠지만 적어도 제 자존심은 지켜질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만약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그 장미가 살아있다면요. 그때 저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걸까요?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40년 경력의 수석 정원사가 사위의 두통약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건가요? 그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해서 차라리 장미가 죽어있기를 바라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식물을 사랑한다면서 고작 자존심 때문에 장미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니. 이보다 더한 위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낡아빠진 지식과 오만이라는 감옥에 가장 오래 갇혀있던 것은 온실 안의 장미가 아니라 바로 이 늙은 정원사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새벽이 밝아올수록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해가 뜨면 모든 것이 결판날 터였으니까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그 온실 문 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요. 다음 날 새벽, 온실 주변에는 밤새 내린 비가 만든 물안개가 자욱했어요.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잠도 못 잔 채 서재에서 밤을 보낸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온실로 향했어요. 젖은 풀밭을 밟는 소리가 아침 정적 속에서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가디건 주머니에 넣은 손이 축축했습니다. 밤새 비가 내린 뒤에 공기는 깨끗하고 차가웠지만 그 상쾌함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온실 문까지 겨우 50m 남짓한 거리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의 심정이 이럴까요? 아니, 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법정의 판결은 항소라도 할 수 있지만 장미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유리문 너머 흐릿하게 보이는 온실 안의 풍경이 아직은 안개에 가려져 선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제 엠마가 했던 말이 귓전을 맴돌았어요. 이미 잃을 것도 없잖아요, 아빠. 그래, 잃을 것은 없다. 하지만 지금 이 문을 열면 마주할 현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받아들이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놓고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문고리를 잡았어요. 낡은 유리문이 삐걱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발이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환각인가 싶었어요. 밤새 뜬 눈으로 위스키를 마셨으니 눈이 침침한 거겠지 하고 돋보기를 꺼내 쓰고 눈을 비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벼도 눈앞의 광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건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꿈도 아니었어요. 바닥을 향해 완전히 꺾여있던 주빌리 로즈의 줄기가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줄기가 마치 꼿꼿한 군인처럼 다시 허리를 세우고 서 있었어요. 탄력이 완전히 돌아온 거예요. 힘없이 늘어져 노랗게 변해가던 잎사귀들은 어느새 짙은 녹색의 생기를 되찾고 팽팽한 장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검게 변해가던 가지 끝에서는 연두색 새순이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100년 된 생명이 단 하룻밤 사이에 부활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과학서적에도 어떤 논문에도 이런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교과서의 모든 상식을 뒤집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아니면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아픔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세 가지가 뒤섞여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아니, 기적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했습니다. 영국 왕립원예학회가 자랑하는 최첨단 약품이 실패한 것을 수십만 달러의 영양제와 런던 최고 학자 3명의 지식이 꺾인 것을 약국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흔해 빠진 하얀 알약 2알이 단 하룻밤 만에 해낸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일을. 40년간 식물을 길러온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미의 줄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어제까지의 차갑고 축 늘어진 감촉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생명의 온기가 손끝에서 손목으로, 손목에서 팔뚝으로, 전신으로 전해져 왔어요. 살아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살아있다. 줄기를 타고 수액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식물의 맥박이 다시 뛰는 것이 느껴졌어요. 뿌리 쪽으로 고개를 숙여보니 어제까지 썩어 들어가던 뿌리 주변에서 하얀 실뿌리들이 새롭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환자가 다시 눈을 뜬 것처럼 100년 된 노목이 다시 힘차게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제의 썩은 냄새 대신 흙과 이슬이 섞인 싱그러운 냄새가 온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축축한 흙이 바지를 적셨지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어제 태진이 바로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었죠. 저는 장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고 온몸이 흔들릴 만큼 깊이 울었습니다. 코츠월드의 새벽 공기가 제 울음소리를 삼켜주었어요. 수십만 달러짜리 첨단 장비와 최고의 두뇌가 포기한 것을 약국의 아스피린 2알이 이겨낸 거예요. 도대체 그 하얀 물 속에 무슨 마법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50년 지식의 어디에도 서재를 가득 채운 수백 권의 책. 어디에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단 한 줄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차가운 현실이 제 반세기 지식의 토대를 단숨에 박살내버렸습니다. 서재에 꽂힌 수백 권의 책이 하룻밤 사이에 쓸모없는 종이 더미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었어요. 제 지식과 경험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눈앞에서 다시 고개를 쳐든 장미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사이 새롭게 맺히기 시작한 붉은 꽃봉오리가 온실의 아침 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제 알량한 자존심과 낡은 지식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의 방식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내가 모르는 세계에, 내가 편견으로 무시해온 곳에, 내가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곳에 더 깊은 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 사이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그것이 경외감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인 사위에 대한 깊은 존경이라는 것을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온실 문 밖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빛이 되살아난 장미의 이슬 맺힌 잎사귀 위에서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100년 된 장미는 이 아침의 빛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제 가슴 위에 무겁게 새겨졌습니다. 태진. 한국에서 온 제 사위, 김태진.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태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온실에 올 줄 알았다는 듯 이미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태도에는 티끌만큼의 자만도 없었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의기양양함이나 보시라는 우쭐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오히려 장인어른을 먼저 확인하러 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제 곁에 조용히 섰어요. 눈물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장미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어떤 위로보다 깊게 느껴졌어요. 영국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괜찮으시냐고 물으면서도 속으로는 자기가 옳았음을 확인하려 들 텐데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낼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어제 이 사람에게 고함을 치고 양동이를 빼앗으려 하고 속으로 비웃었던 제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궁금한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건가요? 그 흔한 두통약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0년 경력의 정원사가 사위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꼴이라니 자존심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상황이 아니었어요. 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마법이 아닙니다, 아버님. 살리실산입니다. 살리실산이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어제 밤 서재에서 찾으려다 포기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거든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느꼈었는데 분노에 가려 기억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태진이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살리실산은 원래 사람이 만든 화학물질이 아니라고 했어요. 본래 수천 년 전부터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해 사용해온 천연 물질이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도 버드나무 껍질을 약으로 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살리실사는 식물이 병균의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 체내에서 분비하는 면역 신호 물질과 사실상 동일한 성분이라는 거였습니다. 아스피린이 사람의 두통을 낫게 하는 것처럼 식물에게는 면역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비상신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입이 딱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할 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태진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식물은 병에 걸리면 살리실산을 분비해서 자기 몸 전체에 경보를 보내는데 이번 주빌리 로즈는 병이 너무 급격히 진행되어서 스스로 면역 신호를 만들 여력조차 잃어버린 상태였다고요. 런던의 학자들은 외부에서 균을 죽이는 항균제를 들이부었지만 그건 이미 식물 자체의 면역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군대가 전멸한 성에 아무리 좋은 무기를 들여보내도 그 무기를 쓸 병사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태진의 비유가 너무도 명쾌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태진이 한 것은 반대였어요. 외부에서 적을 공격하는 대신 식물 내부의 면역 체계를 다시 깨운 거였습니다. 아스피린의 살리실산이 장미에게 나는 아직 살아있다. 지금부터 싸워라 하는 신호를 보낸 거죠. 일종의 백신이었어요. 병을 직접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식물이 스스로 병과 싸울 수 있도록 면역력을 활성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깨우는 것. 그 차이가 생과 사를 갈랐던 거예요.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제서야 어제 태진이 온실 밖에 버드나무를 한참 응시하던 이유가 이해됐습니다. 버드나무. 살리실산의 원래 고향이 바로 버드나무 껍질이었던 거예요. 태진은 그 나무를 보면서 해답을 확인한 것이었죠. 자연이 이미 수억 년 전부터 스스로 가지고 있던 해법을 인간이 아스피린이라는 편리한 형태로 약국에 진열해 놓은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답은 처음부터 자연 안에 있었던 겁니다. 저만 수백 권의 책을 읽은 영국 최고의 정원사라는 저만 그걸 몰랐어요. 아이러니였습니다. 한국의 화훼 농가에서는 예전부터 비싼 농약 대신 이 방법을 써왔다고 했어요. 식물이 스스로 저항성을 갖도록 면역을 깨워주는 원리라고요. 태진은 자동차 엔지니어였지만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라면서 할머니의 작은 텃밭에서 이 지혜를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거였어요. 할머니가 화분에 아스피린을 녹인 물을 주시는 걸 어릴 때부터 봐왔다고요. 할머니는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셨지만 대대로 내려온 경험으로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이론은 몰라도 결과를 아는 것. 그것이 수백 년간 땅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였어요. 학위 없이도 논문 없이도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저는 그것을 미개하고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했었습니다. 얼마나 오만한 무식이었는지요. 영국의 학자들이 최첨단 장비를 들이대며 외부에서 정답을 찾으려 헤맬 때 이 한국인 사위는 자연의 가장 본질적인 생존 시스템을 이용해 식물 내부의 힘을 깨운 겁니다. 수십만 달러짜리 항균제가 뭔가를 때려잡으려 했다면 1,000원짜리 아스피린은 뭔가를 살리려 한 거예요.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접근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영국식 사고는 문제를 힘으로 제압하려 했고 한국식 사고는 생명 스스로가 문제를 이겨내도록 도운 것이었어요. 그것은 도서관의 두꺼운 논문집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거친 땅에서 수없이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며 몸으로 축적한 한국인 특유의 실용적이고 치열한 생존의 지혜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배운 것은 식물을 통제하는 법이었지만 태진이 아는 것은 식물을 살리는 법이었다는 것을요. 통제와 지배가 아니라 이해와 공존. 그 근본적인 차이가 생사를 갈랐던 겁니다. 제 두 무릎이 저절로 꺾이려 했어요. 이 한국인 청년 앞에서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싶었습니다. 50년간 쌓아올린 영국인 장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진정한 고마움과 사과를 전하고 싶었어요. 태진은 제 장미를 살린 것이 아니라 제 닫혀있던 눈과 마음을 뜨게 해준 것이었으니까요. 한 알의 아스피린이 장미를 살렸듯이 태진이라는 한 사람이 제 인생의 편견을 치료해준 거였습니다. 온실 밖에서 딸 엠마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아침 햇살을 등진 채 서 있는 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엠마의 미소 속에는 남편에 대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 그가 해냈다는 조용한 환희.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어요. 엠마는 남편이 해낼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있었어요. 어제 제 앞을 막아서며 보여줬던 그 단호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태진의 방식을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 한마디에 담겨있던 절대적인 신뢰의 무게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엠마가 어제 그토록 단호하게 남편의 편에 서야만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한국에서 몇 년을 살면서 남편의 조국이 가진 저력을 곁에서 지켜봐왔던 거예요. 태진이 새벽까지 야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아침이면 또 출근하는 모습, 팀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일이 아닌데도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찾는 모습,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어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지독한 끈기. 엠마는 그것이 태진만의 성격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흐르는 피 속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였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불평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주변에 있는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도구로 기어코 최적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한국인들의 그 지독한 근성과 직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일으킨 나라, 아무것도 없을 때 맨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엠마는 그 저력을 남편과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가까이서 목격했던 거예요. 남편의 등을 보며 남편의 손을 잡으며 한국인의 피 속에 흐르는 그 뜨거운 생존 본능을 온몸으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주저없이 남편의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만으로는 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깊은 신뢰, 그리고 함께 겪어온 수많은 경험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엠마는 그동안 아버지인 저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태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말하고 싶었을 텐데 고집불통인 아버지가 들을 귀를 닫고 있었으니까요. 영국의 전통은 분명 훌륭합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학문과 체계와 격식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산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때로는 그 훌륭한 전통이 형식과 거칠애라는 화려한 감옥이 되어 본질을 가린다는 것을요. 저는 장미를 완벽하게 보이게 하려고 비싼 화공약품을 쏟아부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학자를 불렀고 가장 비싼 약을 썼어요. 겉모습은 완벽한 치료 과정이었지만 정작 장미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장미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아픈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예요.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느라 정작 중요한 속을 놓친 겁니다. 가장 비싼 옷을 입혀놓고 정작 환자가 무슨 병인지는 몰랐던 셈이죠. 반면 태진은 장미가 살아남도록 면역력을 깨워주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방법이었죠. 약국 2통약을 빻아서 물에 탄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초라한 방법이 생명을 살렸어요. 수십만 달러의 화려한 실패를 이긴 것은 1,000원짜리 겸손한 성공이었습니다. 겉은 초라해도 속은 단단한,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력 아닐까요? 하얀 알약 하나의 힘은 단순히 화학 성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화려한 포장보다 실질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 수천 년을 거친 땅에서 살아남은 민족의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한국인 사위를 처음 만났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의 벽을 쌓았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했던 것을 이제 와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행복하니까 참는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그건 그냥 편견이었습니다.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하다는, 영국이 한국보다 낫다는 아무 근거도 없는 뿌리 깊은 오만이었어요. 한 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알아보려 한 적 없으면서 대충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겠거니 하고 넘겼던 게 솔직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편견의 대상이 제 인생을 구해준 겁니다.
은근히 무시하고 편견의 벽 너머로 밀어놓았던 바로 그 사람에게서 인생 최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아이러니 앞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고 거대한 감정이 끌어올랐어요. 부끄러움과 감사와 경외가 뒤섞인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자면 성장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65의 나이에 100년 된 장미 앞에서 한국인 사위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진짜 성장이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들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뼈를 때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온실 밖에서 엠마가 태진의 손을 잡으며 들어왔어요. 부부가 나란히 서서 되살아난 장미를 바라보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난생 처음으로 사위의 손을 먼저 잡았어요. 거칠고 단단한 엔지니어의 손이었습니다. 고맙네 라는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영국인 특유의 체면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벅차서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사위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대신 태진의 손을 꼭 쥐는 것으로 말을 대신했어요. 태진은 알아주듯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엠마의 눈에서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되살아난 장미 위의 이슬방울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장미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온실 안을 가득 채운 아침 햇살과 다시 피어나는 장미의 향기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65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감사한 아침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여왕의 즉위 7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왕실 정원에는 전 세계에서 온 귀빈들과 각국의 언론이 가득했어요. 영국의 가을 하늘은 이날만큼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청명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아침 일찍 정원에 나왔어요. 오늘만큼은 흙 묻은 작업복 대신 가장 깨끗한 옷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정장 아래의 손은 여전히 흙이 밴 거친 정원사의 손이었어요. 그리고 기념식의 중심에는 다시 만개한 100년 된 주빌리 로즈가 있었어요. 한때 죽음의 문턱에서 모두에게 포기당했던 이 장미는 그 어느 때보다 붉고 강인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바닥을 향해 축 늘어져 있던 줄기는 군인처럼 곧게 서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로 돋아난 잎사귀들은 짙은 녹색으로 빛나며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죠. 기념식에 참석한 식물학자들은 하나같이 경탄을 금치 못했어요. 뿌리 조직이 80% 이상 괴사한 장미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완벽히 회복되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최첨단 약품을 사용했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웃기만 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쏟아지는 찬사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수백 명의 하객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떨렸어요. 그런데 떨리는 이유가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벅찬 감정이 목을 죄어왔기 때문이에요. 관중석 한쪽에 딸 엠마와 태진이 나란히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엠마는 남편의 팔을 꼭 잡고 있었고 태진은 여느 때처럼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화려한 기념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한 줄의 관객으로 겸손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 저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세상에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한국인의 미덕인 걸까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했어요. 준비한 원고가 있었지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원고대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가슴에서 올라오는 진심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평생 격식과 체면 뒤에 감정을 숨겨왔던 늙은 영국인이 오늘만큼은 날 것의 진심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200년 된 주빌리 로즈를 살려낸 것은 영국의 낡은 장인이 아닙니다. 라고 시작했죠. 객석이 일순간 술렁였어요. 수백 명의 관중들이 눈을 둥글게 뜨며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왕실 수석 정원사가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태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한 한국인 청년이 영국의 모든 전문가가 포기한 장미를 흔한 약국, 알약 2알로 살려냈습니다. 그가 사용한 것은 돈도 아니고 첨단 기술도 아닙니다. 생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한 실용주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한국인 청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모든 시선이 태진에게 향했습니다. 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엠마가 남편의 손을 더 꽉 잡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관중을 가르며 태진에게 걸어갔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따라왔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평생 흙을 만져온 이 거친 손으로 태진의 두 손을 굳게 맞잡았어요. 태진의 손도 거칠었습니다. 한국의 공장에서, 설계실에서 밤새 부품을 다듬으며 거칠어진 손이었죠. 두 나라의 장인, 두 분야의 장인의 손이 만난 거였어요. 나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손끝에 밴 노력과 정성은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국경과 문화의 벽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서양의 우월감이라는 오만한 온실 속에 갇혀있던 것은 장미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비싼 약과 화려한 기술이라는 유리벽 안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유리벽 밖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광활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수천 년간 땀과 눈물로 축적해온 실용의 지혜가 있었어요. 저는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영국의 정원에 한국의 지혜를 심겠다고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법, 화려한 포장 대신 묵묵히 결과로 말하는 법, 자연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 그것이 위대한 한국인 사위가 늙고 옹졸했던 영국인 장인에게 남겨준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태진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활짝 웃었어요. 늘 과묵하고 표정 변화가 없던 이 청년이 웃으니까 그 미소가 햇살보다 눈부셨습니다. 엠마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와 함께 안겼어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누군가의 손뼉 소리로 시작해서 순식간에 우레 같은 기립박수가 왕실 정원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여왕의 시종이 눈가를 닦는 모습이 보였고 각국에서 온 외교관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은 여생을 이 깨달음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얀 알약 한 알이 100년 된 장미를 살렸듯이 한국인 사위 한 사람이 100년 묵은 편견과 오만이라는 병에 갇힌 늙은 영국인 장인의 눈과 마음을 뜨게 해주었으니까요. 기꺼이 그의 가르침에 한국의 지혜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100년 된 장미가 저에게 알려준 마지막 교훈이에요. 진짜 강한 것은 비싸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진짜 지혜는 책 속이 아니라 삶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사람들의 손끝에, 그리고 그 사람을 묵묵히 믿어준 가족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100년 된 장미 한 그루가, 흔한 알약 2알이, 그리고 한 한국인 청년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에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형식과 체면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혀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던 영국의 장인. 그를 구한 것은 수십만 달러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한국인의 치열한 삶의 지혜, 그리고 남편을 끝까지 믿어준 아내의 따뜻한 신뢰였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늘 그래왔죠. 화려한 포장보다 묵묵히 결과를 증명하는 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기어코 길을 만들어내는 근성, 그리고 위기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감동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